8월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종이 한 장이 청와대로 건너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 두 사람의 임명 제청을 대통령과 마주 앉지도 않은 채 서면으로 보낸 겁니다. 후보로 올라간 이름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봉기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두 사람입니다. 한 자리는 3월에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이고 다른 한 자리는 9월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그런데 후보 이름보다 훨씬 크게 번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종이 한 장이 건너간 방식입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청와대와 먼저 조율하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형식을 거쳐 대법관을 제청해 왔습니다. 그 순서가 이번에는 통째로 사라졌고 여당은 곧바로 사퇴와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이 서면 제청이 청와대와 합의된 것이었다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주 민주당 안에서도 똑같은 문장이 터져 나옵니다. 협의가 없었다는 그 말이죠. 한쪽에서는 대법원장을 향해 협의를 건너뛰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대표를 향해 같은 말을 합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 대체 무엇이 무너졌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죠. 먼저 시간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사건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6달을 끌어온 문제입니다. 출발점은 3월입니다. 노태학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나면서 자리 하나가 비었습니다. 대법관 자리는 오래 비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건은 계속 올라오고 전원합의체 구성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후임 제청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넉 달이 가고 5달이 갔습니다. 그 사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1월에 4명의 후보를 추천해 올려둔 상태였죠. 8월 4일에는 대법원에서 추천위 회의가 다시 열렸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은정 추천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진작에 준비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건 대법원장의 결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8월 18일에 나왔습니다. 다만 형식이 대면 협의가 아니라 서면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6달 가까이 미뤄오다가 어느 날 종이 한 장으로 정리했다. 이 대비가 이번 사태의 뇌관입니다. 다음 날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그야말로 화약고가 됐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협의 없이 제청한 전례가 역사상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청권이 있으니 서면으로 던져놓고 임명하라는 식은 곤란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추천위가 1월에 이미 4명을 추천한 사실을 짚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이유로 특정 후보가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면 그게 받아서는 안 될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었습니다. 사법행정의 실무 책임자가 국회에서 답변대에 선 겁니다.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의 표현 수위도 확 올라갑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원색적이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취지로 반응했고 당 안팎에서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대법관 제청권을 오래 방기한 것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반대편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청권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핵심 권한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방향을 아예 돌려놨습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쪽에서 결정적인 해명이 나옵니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와 서면 제청을 합의했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관행 파기 논란에서 누구 말이 맞느냐는 진실 공방으로 넘어간 겁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도 짚어두죠.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두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그 다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됩니다. 즉, 갈등이 이대로 굳으면 대법관 공백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는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갑니다. 여기까지가 사법부 쪽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국회를 건너 민주당 당사 안으로 이어집니다. 서면 제청 이틀 뒤인 8월 20일 김민석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당대표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발표합니다. 청년 몫의 재선 전용기 의원, 노동 몫의 권미경 위원장이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1991년생으로 당 전국대학생위원장과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권미경 위원장은 연세의료원 간호사 출신으로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위원장과 서울시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인선 자체를 두고 자격 시비가 붙은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된 건 또 방식이었습니다. 발표는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아니라 의원총회 자리에서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순서가 뒤집힌 겁니다. 반응은 즉각자적이었습니다.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른바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3명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거는 당헌입니다. 민주당 당헌 26조 3항은 지명직 최고위원회 확정 절차를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한다. 이 3단계가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에 나온 약속입니다. 청년 최고위원을 경선으로 뽑겠다던 공약이죠. 다음 날인 21일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인준 안건이 의결됩니다. 그러나 비공개 표결에서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손을 뗀 겁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의 건을 의결해 당무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무위에서 인준이 마무리되면 최고위는 9명 체제로 완성됩니다. 숫자는 채워지는 셈이죠. 하지만 그 9명 가운데 3명이 표결을 비운 채 만들어진 9이라면 그건 어떤 9일까요? 자, 이제 이번 주에 오간 말들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말의 온도가 곧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김민석 대표의 발언입니다. 여당 대표가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낸 표현으로는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두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최악의 법기술자라는 표현도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조이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씨라는 호칭까지 쓴 겁니다. 자, 이 발언을 한 덩어리로 듣지 말고 3개의 수로 나눠서 보시죠. 그래야 의도가 보입니다. 첫 번째 수는 시간입니다. 김 대표는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계속 미뤄온 점부터 걸었습니다.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즉 공격의 출발점을 이번 주가 아니라 6달 전으로 옮긴 거죠. 두 번째 수는 의도를 묻는 방식입니다. 관습적법 절차를 어기고 이 시점에 제청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잘라달라는 것이냐? 이 한마디에 탄핵 카드가 얹혀 있습니다. 질문의 형식을 빌린 최후 통첩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수는 호칭입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직함 대신 씨를 붙이는 순간 상대를 제도가 아니라 개인으로 끌어내립니다. 어때요? 계산이 보이시죠? 격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층이 나뉜 발언입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저희 채널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사안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여당 대표의 언어가 세다고 해서 절차 문제 제기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법사위로 가보죠. 여기서는 좀 더 실무적인 언어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쟁점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김기표 의원의 질문은 딱 한 줄로 요약됩니다. 협의 없이 던져놓고 임명하라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김한규 의원의 질문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이유로 의견을 내는 게 위법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두 질문을 붙여놓으면 여당의 논리 구조가 보입니다. 재청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 의무를 주장하는 겁니다. 반대편 논리도 똑같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이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말, 정치적 유불리를 걷어내고 들으면 어떻습니까? 행정부와 미리 조율한 명단을 대법원장이 들고 오는 그림이 정말 바람직하냐는 질문. 이건 진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이 지적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재청권의 독립성은 실제로 헌법과 법률이 지키려 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발언이 얹히면서 논쟁은 한층 더 껄끄러워집니다. 그는 형사 피고인이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는 게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민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짚겠습니다. 그건 이 대표의 정치적 주장이지 확정된 사실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던진 두 번째 지적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사실관계 위에 서 있는 지적이라서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협의하지 않아 반발을 샀으면서 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했다고 비판하는 건 모순 아니냐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이 이번 회차의 정중앙입니다. 저희가 오늘 두 사건을 굳이 붙여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정치 공방을 잠시 내려놓고 조문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에 대해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문장 어디에도 대면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협의 절차를 조건으로 달아둔 문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한쪽에서는 이런 견해가 나옵니다.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상 하자를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과거의 서면 제청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단정하고 싶지 않다는 지적도 붙습니다. 그렇다면 관행이라는 말 자체가 정확한 표현이냐는 반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데일리가 전한 법조계 목소리입니다. 반대쪽 견해도 같은 보도 안에 있습니다. 이쪽은 사건을 절차가 아니라 갈등의 표면화로 읽습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물밑 갈등이 있다는 건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서면 제청으로 그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이라는 해석이죠.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에는 냉정한 전망이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탄핵이 실제로 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이 새 대표 체제에서 당을 결집하는 방법으로 대법원과의 갈등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이 말 무섭지 않습니까?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결집이 목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니까요. 법원 내부의 목소리도 한쪽으로 쏠려 있지는 않습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에는 아쉬운 선택이라는 반응이 담겼습니다. 여권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이례적인 서면 제청을 택해 사법부 전체를 향한 공격의 빌미를 더 열어줬다는 겁니다. 같은 보도에는 한 법학 교수의 글도 인용됐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기관이라면 서로 협의하고 조정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교수의 실명과 소속은 저희가 확인한 보도 범위 안에서 특정하기 어려워 이름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조계는 지금 두 문장 사이에서 갈라져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준 권한을 행사한 것뿐이다. 그리고 100년 가까이 지켜온 협의 관행을 깬 것이다. 어느 쪽도 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 문제입니다. 이제 대법원의 해명을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목을 건너뛰면 오늘 방송은 반쪽입니다. 법원 행정처의 입장은 짧지만 강합니다. 청와대와 서면 제청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즉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건너뛴 게 아니라 형식 자체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주장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패싱이라는 단어의 근거가 통째로 흔들리니까요. 여당이 분노한 지점은 대면을 생략했다는 것인데 그 생략이 상호 합의였다면 남는 건 정치적 불쾌감뿐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쪽 논리에는 한 가지 강점이 더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애초에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대통령과 조율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적처럼 사전 조율을 당연한 의무로 만들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성립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의 논리가 정당한 축을 짚었다고 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명을 다 듣고 나서도 남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합의가 있었다면 왜 6달입니까? 3월의 빈자리를 8월까지 끌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합의는 형식에 관한 것이지 지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연의 책임은 여전히 대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둘째, 합의가 있었다면 왜 대법원과 청와대의 설명이 이렇게 어긋납니까? 한쪽은 합의라 하고 한쪽은 통보라고 느꼈습니다. 합의라는 단어가 양쪽에서 다른 뜻으로 쓰였다면 그건 합의가 아니라 각자의 기억일 뿐입니다. 셋째, 하필 지금입니까? 6달을 기다리게 해놓고 새 여당 지도부가 출범한 그 주에 종이가 건너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도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인된 보도가 없는 영역이라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치적 파장을 계산하지 못했을 리 없는 자리라는 점은 지적해 두겠습니다. 대법원장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같은 잣대를 민주당에도 대야 공평하겠죠. 여기서 봐주기 시작하면 이 채널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지명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문제 제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명단이 나오면 제대로 된 의결이 되겠느냐? 이건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위와 당무위 논의가 먼저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공약 파기와 일방통행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최고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의 해명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는 청년 최고위원이 여성처럼 선출되는 방식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권자의 이중당정 문제 등으로 당장 경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지명직 몫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 의결과 당무회 인준 절차를 거치겠다며 하자가 있다고 보면 당무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해명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이중당정 문제는 실제로 만만한 실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대법원을 향해 겨눈 칼의 날이 무뎌집니다. 왜냐하면 논리 구조가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권한은 나에게 있다. 사정상 불가피했다. 절차는 나중에 밟겠다. 이 세 문장을 대법원장이 말하면 탄핵 사유가 되고 당대표가 말하면 불가피한 결정이 됩니다. 그 차이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탄핵이라는 단어도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싶습니다. 무겁게 쓰지 않으면 무기가 아니라 소음이 되니까요. 헌법이 정한 탄핵의 요건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요건이 아닙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재청권을 오래 방기한 것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권한을 쥐고도 쓰지 않아 헌법기관 구성을 지연시켰다면 그게 직무 위반이라는 논리입니다. 검토해 볼 만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지연의 이유가 정당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 자료는 아직 국민 앞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탄핵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확인된 기록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대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탄핵을 말하기 전에 기록을 요구하는 게 순서입니다. 오늘 방송의 결론도 결국 그 순서입니다. 자, 이제 뉴스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제는 사람이 아니라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순서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결론이라도 협의를 거쳐 나온 결론과 통보로 나온 결론은 무게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 무게를 정확히 알아챕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법원이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을 권리가 아닙니다. 판결을 내릴 때 외부의 힘에 흔들리지 않을 자유입니다. 인사협의를 거부할 특권과는 층이 다른 얘기죠. 반대로 여당의 절차 요구도 같은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절차는 상대에게만 요구할 때 무기가 되고 자신에게 요구할 때 원칙이 됩니다. 당헌 26조 3항이 지명, 의결, 인준이라는 세 단계를 나눠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대표 한 사람의 판단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판단이 혼자 완결되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표결에 불참한 세 사람의 선택도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반대표를 던진 게 아니라 절차 자체에 흠집이 있다고 표시한 겁니다. 자, 이 갈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시계와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시계입니다. 10월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가 100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기준 검사 현원이 2063명이니까 검사 20명 중 1명꼴로 지원한 셈입니다. 검사와 수사관을 합친 총 지원자는 2,375명, 총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합니다. 검찰의 대표적 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도 지원해 중수청에서 1급 수사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온도가 다릅니다. 부부장급 이상은 몰렸는데 10년 차 이하 평검사 지원은 저조했다는 겁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숫자보다 우수한 인력이 실제로 가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제도는 조직도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로 완성됩니다. 대법관 자리도 최고위원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같은 주 저 건너편에서는 훨씬 더 요란한 순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국 254곳 당협위원장을 전원 사퇴시킨 뒤 책임당원 투표로 다시 뽑겠다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지도부 안에서도 표가 갈렸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의 발언이 압권입니다.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시면 지도부부터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은 재선출 반대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과 싸울 때 내부 혼란을 만들지 말자는 논리였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사당화 시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기 당 대표를 두고 나온 표현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이번 주 대한민국 정치의 새 무대에서 똑같은 문장이 3번 나왔습니다. 협의가 없었다. 대법원장에게서 한 번, 여당 대표에게서 한 번, 야당 대표에게서 한 번. 진영도 다르고 자리도 다른데 문장은 같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시간에 쫓기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게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사람도 똑같은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참고로 같은 날 결이 다른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목에서 언급될 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노웅래 전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힌 겁니다.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뒤늦게라도 사과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는데 4년 가까이 걸렸지만 인정 자체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에서 가장 드문 문장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제가 틀렸습니다. 오늘 다룬 새 무대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갈래 더 짚고 가겠습니다. 같은 주에 벌어진 3번째 순서 싸움입니다. 이번엔 마이크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당의 홍보와 브랜드 전반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큰 브랜드 콘셉트부터 회의 모습, 구성원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전면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남준 홍보위원장에게 민주당 TV 추진 TF와 협력해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당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라는 기본 플랫폼을 통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새벽 방송. 당의 모든 뉴스가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새벽이라는 단어에 정치권이 다 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여권의 굵직한 메시지는 아침 일찍 나가는 외부 친여 성향 방송을 통해 먼저 확산돼 왔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한 방송에서 의제가 잡히면 오후에 다른 방송에서 확대 재생산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그러니 새벽 편성이라는 말은 사실상 그 시간대를 겨냥한 선언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들은 이 구상에 탈기머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새벽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3명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제는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문제였습니다. 3개의 사건이 한 화면에서 겹친 셈이죠. 여기까지 오면 이번 주의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인사에서 한 번, 방송에서 한 번, 그리고 사법부와 한 번. 같은 지도부가 사흘 사이에 3개의 전선을 동시에 연 겁니다. 어때요?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당 입장에서 메시지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발상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자기 목소리를 갖겠다는데 말릴 일은 아니죠. 문제는 방법입니다. 뉴스의 통로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구상은 잘못 굴러가는 통로가 아니라 관문이 됩니다. 당원이 여러 창구에서 듣던 이야기를 한 창구에서만 듣게 되는 순간 그건 혁신이 아니라 축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온라인에서는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민주당 TV 24시간 편성표라는 이미지가 퍼진 겁니다.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프로그램 이름과 진행자, 패널까지 적혀 있어서 진짜 편성표처럼 보였습니다. 당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홍보본부장은 그 이미지가 당 홍보위원회가 공식 제작하거나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당원들이 혼선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이건 명확한 부인이니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저희 채널도 여기서 선을 긋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편성표를 근거로 당의 계획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짜 편성표가 그렇게 빨리 퍼진 이유는 짚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럴듯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론 지형도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나타났습니다. 50% 선이 무너진 수치라 여러 해석이 붙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원인으로 몰아가는 건 게으른 분석이라고 봅니다. 조사 기관마다 방식과 표본이 다르고 물가와 금리, 부동산 대책, 외교 현안이 한꺼번에 얹혀 있는 시기입니다. 같은 주 증시만 봐도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 매수세로 6,900선을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코스닥은 장중 5% 가까이 밀리면서 올해 32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수 하나는 웃고 지수 하나는 우는 장이었던 겁니다. 체감 경기라는 게 이렇게 갈라지면 지지율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지율 한 줄로 정권의 성패를 재단하는 방송은 그게 어느 편이든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이 모든 소란의 밑바닥에는 대법관 두 자리의 공백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대법관 한 사람이 비면 사건은 남은 사람들에게 쌓입니다. 전원합의체 구성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갑니다. 정치가 몇 달을 소비하는 동안 누군가는 몇 달을 더 기다립니다. 자, 처음에 던진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서면 제청은 탄핵 사유입니까? 현재까지 나온 법조계 다수 의견을 보면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6달의 지연은 다른 문제입니다. 권한을 쓰지 않는 것도 권한의 남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법원의 해명은 믿을 만합니까? 청와대와 합의했다는 주장은 검증이 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러니 이건 목소리로 결판 낼 게 아니라 협의 경과를 기록으로 공개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셋째, 여당은 이 싸움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결집은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잣대를 당내에 적용하지 못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결 대신 세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건 어느 편도 손해볼 일이 없는 요구입니다. 하나, 대법원은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6달 지연된 경위를 문서로 밝혀주십시오. 둘, 청와대와 대법원은 서면 제청 합의가 있었는지 협의 기록을 각각 공개해 주십시오. 셋,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절차가 당원 26조 3항에 부합했는지 당무위에서 공개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오늘의 공방은 사실로 정리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이 사안은 계속 말싸움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협의를 건너뛴 대법원장이 더 문제입니까? 아니면 같은 방식으로 인선을 발표한 당대표가 더 문제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절차를 자기 편에 유리할 때만 꺼내드는 이 나라 정치의 오래된 습관을 보여준 것뿐입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이 이 채널의 다음 방송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소란이 오가는 동안에도 서초동 대법정에는 주인이 없는 의자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